자, 그러면 이제 3교시 오늘 시작해서 여기 6장 부분 하고요. 7장은 뭐 한 15분 정도면 되니까 짧게 마무리 제가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2교시 후단에서 말씀드렸던 대로요. 이 확인 설명 의무와 관련된 부분은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기본서 나오게 되면 요게 이제 정확하게 공인중개사법에 어디에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요거는 공인중개사법 제 25조에 있는 공인중개사법상에 개공이가 지켜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초 단계에서 이 확인 설명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정확하게 제가 개념을 좀 잡아 드릴게요. 자, 여기 뭐 형광펜 칠해 놓은 거 막 애우는 도 좋은데 일단 개념이 없으면 이건 무의미해요. 제가 그래서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많은 사례를 들어보고 올해 강의를 해봤지만 이 기초 강의 때 가장 쉬운 샘플이 뭐가 있을까? 그냥 생각 없이 올라온 건 아닌데요. 어느 학원에 가서 강의하던 간에 은행에 담보대출 받은 사례를 들어서 예를 들면 모든 학원 수험생들이 쉽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남에서 촬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은행 담보대출로 한번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맨날 집이 2억, 3억 이러니까 이 강남 바닥에 2억, 3억은 없잖아요. 그래도 조금 더 올려볼게요. 자, A가 주택을 갖고 있는데 자, 7억짜리로 해볼게요. 근데 이 주택에 대해서 은행 융자를 3억을 받았습니다. 요새 뭐 매스컴에 보면 매번 영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은행 융자를 제가 은행 담보대출 금리를 7%대로 잡아보게 되면 1억 원의 융자를 받게 되면 대충 직거린다면 60만 원의 이자로 대충 직거렸습니다. 그런데 3억의 융자를 받았다면 60만 원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한 달 이자만 얼마입니까? 180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7%대 그런데 8% 9%대가 가면 은행 금리 때문에 이율 때문에 이 은행 이자 내는 게 200만 원이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대충 이제 30대 때 보통 뭐 사람에 따라 뭐 당연히 뭐 연봉이야 다르겠지만 한 달 뭐 한 300, 350 번다. 그럼 300, 350 벌어서 한 달 이자를 180 내고 나면 한 100만 원 좀 더 남겠죠. 그거 갖고 차 굴리고 생활비 쓰고 수도세, 전기세, 부모님 용돈 드리고 등등 하면 내가 볼 때 라면 끓여 먹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학원은 못 보내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각하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아마 경매 물건이 좀 쏟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이제 현금 있는 사람은 절호의 찬스라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야. 언제 나올까 이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A는 지금 이렇게 한 달 이자를 180만 원 내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당연히 이 주택을 개업공인중개사한테 내달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학원 밖에 현 시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안 되는 상황이지만 매수인을 어떻게 해서라도 급매라도 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야 계약이 돼야 당연히 수수료를 받으니까요. 자, 이 그림이 현 사태라면 이거를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확인 설명 의무에다 넣어서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 확인 설명 의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있는 개공인은 매도인 집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확인을 해서 이렇게 매수인에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설명이에요. 그런데 있는 가운데 있는 개공인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 아니라 꼭 하셔야 돼요. 그거를 의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조합하게 되면 바로 확인, 설명, 의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조합이 되고요.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확인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집은 지금 문제가 전혀 없어요. 유일하게 이 집에 설명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은행융자지 뭐겠어. 그럼 결국 개공인은 은행융자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다 설명을 해야 되고 은행융자가 있다라는 걸 뭘 띄면 나와요? 등기부 띄면 을구에 나오는 건 상식 아닙니까? 이 정도는 솔직히 학원 오신 분이면 다 아는 정도예요. 물론 여기 가끔 가다가 뭐 19살도 있고 21살짜리도 있지만 21살을 위해서 만든 시험 제도는 아니거든요. 평균 시험 연령이라면 등기부 한두 번씩은 다 봤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해됐으니까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면 첫 번째, 확인 설명의 주체가 누가 됩니까? 그러면 주체는 누구예요? C. 따라서 C라고 하는 것은 누굴 말해요? 개공이. 두 번째, 확인 설명에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설명을 하란 얘기냐? B죠. 왜냐하면 A한테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생각해봐. A가 지금 은행융자 3억을 대출받았으면 지가 지발로 가서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받았지. 근데 여기는 개공이가 A한테 뭐하러 설명을 해? 설명 한번 해볼까요? 기초니까? 설명 들어봐요. 여러분이 A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봐. 내가 개공이라 설명해 줄게요. 자, A님, 매도인님, 네, 그 설명 좀 잠깐 들어보세요.
뭔 설명이요? 일단 들으세요. 자, 그럼 얘기해 보세요. 저기 매도인님, 저 은행 대출 3억 받으셨죠? 맞아요? 대답 한번 해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출 받았는데 여기 강남역 사거리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받으신 거 맞죠? 네. 그 자동이체 25일로 해놨던데요? 네. 이상한 놈이 자꾸 얘기를 하네? 근데 저 이자 석 달 밀리셨던데요? 어떻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들을수록 깊이가 있어요. 점점 화가 나요. 아니 저 미친 새끼가 저 남 뒷조사를 하나 저. 아니 당신이 남 이자 밀린 걸 왜 뒤에 가서 확인하냐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여야 하니까 들으라고. 그럼 어때요? 더 얘기하면 어때요? 깊이가 있어요. 저 미친놈을 다 봤죠. 아니 당신이 왜 남의 이자 밀린 걸 뒤에 가서 확인하고 누가 얘기해 주냐고. 은행. 야 은행 내 이씨 이것 들어가냐 가지고 가만 이렇게 되는 거야. 하지만 여기 있는 매수인한테는 저기 매수인님 요새 금리가 좀 올라가지고요. 이게 한 달 이자가 1억에 60이면 3억을 대출 받으셨는데 180이나 나간대요. 근데 이제 한 달 수익이 350인데 이 180 이자 내니까 너무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그래서 이게 물건으로 나온 거지 아무런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근데 매수인님께서 조금 현금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요번에 이렇게 좀 싸게 나왔을 때 하나 매입해 놓는 것도 제가 볼 땐 또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이런 얘기 해주면 저 미친 새끼가 그런 얘기를 해라고 얘기해요. 고마울 뿐이에요. 그런 거 이렇게 설명은 얘한테 해야지. 여기다 뭐하러 전화해갖고 이자 석 달 밀렸죠? 자동이체 25일이죠?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속상해 죽으려고 그러는 사람한테. 그래서 상대방은 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입장에 쓰는 사람을 퉁 쳐서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확인 설명을 해주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 방법과 관련된 부분은 은행융자로 예를 든다면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만약에 설명한다고 했을 때요. 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렇게 은행융자가 있는 거는 어디 보면 나온다고요? 등기부. 그래서 근거 자료인 등기부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매수인께서는 아 그러네요. 3억 융자가 있네요. 하나은행 맞네요. 그러면 제가 뭐 저도 이자 부담이 좀 돼서 좀 저거 한다면 3억이면 제가 한 1억 정도만 융자 얻고 제가 한 6억을 넣어서 집을 사든지 한번 제가 남편하고 상의해서 저도 한번 되는 쪽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확인 설명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설명한 걸 들으면서 와 어렵다 이런 거 없잖아. 그럼 이제 이걸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다음 화면을 딱 보시게 되면 제가 준비해 놓은 거 보십시오. 제가 현관패 다 칠해 갖고 왔잖아요. 확인 설명의 의무자는 누구래요? 개공이. 지금 이해 다 되잖아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을 들어야 되는 상대방은 누구예요?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매매계약이라면 매수인. 임대차 계약이라면 임차인. 이해 안 될 거 없잖아요. 그리고 확인 설명을 해주는 방법은요. 아유 그냥 3억 있으면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사람 말을 못 믿고 자꾸 뭘 띄워보긴 뭘 띄워봐요. 돈 3억 갖고. 아 인생을 이렇게 쪼잔하게 살아. 그냥 있다면 있는 거지. 라고 얘기하지 말고 근거 자료를 제시해서 등기부를 보여주면서 을구를 보여주면서 은행융자 3억이 있는데요. 금리가 이 정도 이만저만저만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될 게 뭐 있어요. 지금 다 이해되지. 근데 이제 이렇게 쉬운데 아까 제가 1교시 때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많은 사람이 합격을 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다음 화면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 화면을 보시면 자, 여기 딱 보면 여기 뭐예요? 확인 설명 뭐예요? 사항. 그럼 이거는 결국은 또 뭐야? 암기해야지. 오늘 애울 거 많아요. 중개사법 분량 적어도요. 파트마다 애울 거 많아요. 자,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하면서 갈게요. 대상물의 기본적 사항이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이거 봐요. 오늘 저당권. 은행 담보대출 갖고 얘기한 게 저당권이잖아요. 그래서 저당권 은행에 3억 융자가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얼마입니다. 이걸로 제가 오늘 확인 설명했던 거예요. 뭐 얼마든지 뭐 다음에 다 바꿔주려면 끝도 없죠 뭐. 한 달에 두 달에 하나씩만 해도. 그 다음에 여기에 3번 같은 경우 4번 같은 경우를 잘 현실적으로 느껴주세요. 아니 이렇게 쉬운데 왜 선배들이 시험을 떨어지지? 자 거래 예정 금액 뒤에 다 하긴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읽어주세요. 이게 뭐예요? 중개보수. 기다리세요.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거래계제 이용제한 앞에는 요거 한 번만 읽어주세요. 뭐라고요? 토지용계획. 자 그러면 제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자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시는 기초서의 50페이지를 잠깐 한 번만 가주세요. 자 오늘 1교시 때 했던 거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기초서 50페이지에 보면 밑에 쪽에 동그라미 2번에 정보 공개 의무 있었죠. 아까 뭐 벽에 수도가 붙어 있다 얘기한 거 기억나요?
그러면서 51페이지로 와보시면 FG가 있지 않아요? 자, 51페이지 맨 위에 F번하고 G번 보이죠? F번을 보니까 뭐라고 썼나 한번 소리 내어서 읽어주세요. 시작. 맞습니다. 공법상의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잠깐만 저를 봐주시면, 자, 잠깐만 저를 봐주시면 공법상의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맞아요? 근데 거기에는 토지 이용 계획이 없네요. 여기에는 있네요. 왜 임선정이 홍강펜을 쳐서 이렇게 난리 필까요? 답이니까요. 그래서 이해하는 거로는 안 돼. 이제 시험장 가서 토지 이용 계획, 야, 전속대 토지 이용 계획 나오기만 해봐. 아주 그냥 아주 이것들이 아주 이래야 합격자 모임에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안 끝났어요. 자, 여기 3번에 보면 거래 예정 금액 뒤에 뭐 있죠? 중개 보수 있나요?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 51페이지에 마지막에 있었던 G, 알파벳 FG 할 때 G 위에서 두째 줄 보세요. 51페이지 위에서 두째 줄. 거기는 중개재산물의 거래 예정 금액 뒤에 아까 제가 그랬죠.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는데 분명히 그 자리에는 거래 예정 금액 뒤에 뭐가 있어요? 공시지가 칠판 보세요. 그럼 여기는 거래 예정 금액 뒤에 공시지가예요? 중개 보수예요? 왜 임선정이 여기다 노란색으로 형광펜을 칠해놨을까요? 답이니까요. 이제 시험장 가서는 섞어요. 여기 땅 하고 이제 시험 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개념 위주로 좀 전에 예를 들 때는 다 분위기는 좋지만 실제로는 합격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 이유는 암기 버전에서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다 더 웃긴 거 얘기해 줄까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직거리 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자, 분명히 요거 뭔지 읽어줘 봐요. 벽, 이거 수, 이거는 도. 아까 우리 1교시도 어디 벽에 수도가 붙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여러분들 기초서 50페이지에 벽수도가 아까 있을걸요. 그래서 50페이지 밑에 BCD, 알파벳 BCD가 벽수도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요것들을 묶어 놓으면 벽에 수도가 붙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서 가장 많은 답으로 줬던 게 뭔지 아세요? 확인 설명사항 중에 여기 몇 번이에요? 9번 보여요? 대상물의 권리를 뭐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 종류 및 세율 할 때 취득 조세죠. 맞아요? 이걸 줄여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줄여서 적는다면 이게 바로 취득조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취득조세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내용의 기초서의 50페이지와 51페이지에 어디를 봐도 없어요. 이게 답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래질서 교란행위도 7개도 외워야지, 확인설명사항도 외워야지, 전속대 공개사항도 외워야지, 외울 게 생각보다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암기 과목이니까 이런 암기 과목들은 이제 5월달 이후부터는 빡세게 외우기 위해서 암기 과목은 마지막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위주로 공부하시다가 저 이제 5월달부터는 저 1차 공부하라고 안 하고 1차 하지 말고 2차 하라고 이제 1차만 하는 사람들은 내팽개 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1차에 공부하라고 양보하고 있어요. 양보는 3월 달까지만 할게요. 늦어도 5월 달까지 이후에는 양보 안 할 거예요. 그때 1차 지금 공부 열심히 안 해놓는 분들은 제가 2차 위주로 공부하라고 얘기하면 이제 못 쫓아가면 이제 2차 포기하는 사람이 탄생하니까 초반에 1차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게 그겁니다. 이해돼요 지금? 이해 안 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제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자, 기초 때는 외우는 건 안 하니까 요 정도 본인이 할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료 요구는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분명히 이 집에 은행융자 있다. 대출이자 한 달에 180이라고 분명히 설명했지. 그런데 분명히 안 들었다는 사람이 나오는 거야. 미칠 노릇이지. 그래서 그거를 증거자료로 확인설명서라는 서식을 작성해 놓는 거고 거기에 서명 및 날이니까 이름도 쓰고 도장도 찍고 다 하란 얘기야. 그래서 거기에는 대표자, 책임자하고 같이 서명 및 날인입니다. 이름도 쓰고 도장도 찍어야 돼요. 서명 또는 날인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안 들었다고 끝까지 오리발 내리면 법정에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몇 년 보존해요? 3년. 그래서 이거를 법정의 근거 자료로 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억하시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아까 우리 1교시에 전속중개계약서 기억하죠? 너만 믿을 게 야, 내가 언제 너만 믿는다 증거 있어? 할 때 전속중개가 작성해서 몇 년 보존했어요? 3년. 오늘 지금 3교시에 확인설명서 몇 년? 3년. 그러니까 이런 걸 5년이라고 내는 거야. 잠시 후에 5년짜리가 나오거든.
자, 기다리세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나머지 제재들이 있는데, 자, 이 제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면은 제가 열심히 준비했지만 암기하는 건 기초 강의 때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중요 부분은 표시했으니까 본인이 한번 열심히 외워보십시오. 도움은 제가 분명히 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럼 이제 오늘 자, 이 3교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거래계약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계약서라는 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늘 제가 1교시에 시작하자마자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한 거 기억하죠? 따라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거래 내용이 매매면 매매계약서, 교환이면 교환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이런 계약서를 총칭해서 우리는 거래계약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지금 보는 대로 기초서 58페이지 있는 내용이고요. 자, 읽어가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거래계약서 작성, 개공인은 대상물에 관해서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한다는 얘기는 매도인,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공인도 한부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세부 작성이라는 게 그 얘기예요. 아까 1교시 때 끝난 얘기예요. 자, 1번 별로 안 중요해요. 자, 2번 때문에 오늘 여기다가는 많은 시간을 제가 지금부터 할애할 겁니다. 자, 2번 읽어보면서 하나하나씩 한번 샘플 들어드릴게요. 거래계약서 서식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공인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자, 맨 마지막에 현관펜 칠해 갖고 왔는데요. 잘 보고 얘기해 주세요. 권장 뭐예요? 할 수 있다. 이게 선배들이 제일 미치려고 하는 게 이거야. 이게 여러분들 알지만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에 여러분들이 막 너무 노르제 갖고 막 짜증을 내는데 여러분들 요 바로 옆에 있는 역삼 세무서 생각해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야. 세금은 납부하여야 한다요, 납부할 수 있다야. 납부할 수 있다라 그러면요 안 해도 되잖아. 세금 내는 놈이 바보 아니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납세 의무가 있는 거 아니야. 물론 예외는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완전히 달라. 여기 남자분들도 있잖아요. 군대에 가야 한다예요, 국방의 의무 때문에 군대에 갈 수 있다야. 만약에 갈 수 있다고 하면 군대 갈 놈 한 놈도 없어. 안 가도 되는데 가야 하니까 가기 힘든데 어쩔 수 없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권장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완전히 다른 거야. 근데 여러분은 이제 시험을 보면 막 화를 내요. 아우 말꼬리 잡고 짜증난다. 이거 그렇지 않아. 자, 그러면 왜 이게 말꼬리가 아닌지를 제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맞죠? 자, 잠깐만 집중해봐요. 자. 권장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런데 국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국장님, 권장을 해주실 수도 있고 못 해주실 수도 있는데요. 국장님이 해주고 못 해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자 국장님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공법책을 피면요 제 이름이 수천 번 나와요. 제가요 출근해 갖고 지금 몸이 1000개라도 모자라요.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는 이 전국의 수많은 중개업자분들을 위해서 권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권장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그러고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권장을 한다면 선생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개 대상물이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임목도 있고 공장재단도 있고 광업재단도 있고 상가도 있고 상가주택도 있고 전도 있고 답도 있고 과수원도 있고 임야도 있고 이해 가요? 수두룩 빽깔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토지만 한다고 하더라도요 선생님 토지할 때도 매매도 있고 교환도 있고 임대차도 있고 전세도 있고 수많은 거입니다. 매매만 놓고 본다 그래도 일시불로 살 때와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금, 잔금에다가 계약금에다가 예를 들어서 은행용자를 승계하는 조건, 가압류를 해결하는 조건에다가 은행대출을 승계 수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선생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제 임기 그 짧은 임기 동안 제가 공법책에 수천 번 나와서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제 임기 내에 이 표준 서식만 만들고 임기를 끝내야 되겠습니까? 이게 수만 가지입니다.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걸 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께서는 이거 할 여력이 없대요.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법에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해주고 계실 것 같아요. 바빠서 못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못 해주고 계시니까 권장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볼 때는 권장할 수 있다와 권장하고 있다와 권장하여야 한다를 말장난을 치면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못 해주고 계신다고요. 왜? 기초 수업을 들어보면 왜 못 하시는지 지금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출근해서 임기 때 맨날 계약서만 만들다 임기를 끝낼 수는 없잖아. 그래서 못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제가 할 말이 있죠. 국장님, 아니 그러면 자 집중. 국장님, 아니 그러면 전국에 수많은 지금 중개업자들이 지금 표준 서식이 없는데 이거 사고 터지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뭔가 수를 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자 이제 국장님이 저한테 하는 말. 선생님, 그러면 전국의 수많은 개공이에게 선생님이 꼭 전달해 달래요. 그 제가 어떻게 전달할까요? 그랬더니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즉 대통령령에 거래계약서 무슨 사항?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해 놓겠습니다. 9개를 제가 딱 정해 놓을 테니까요. 전국의 수많은 개공인 분들에게 요 9가지 기억부터 지읒번까지 9가지를 꼭 넣어서 써달라고 부탁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자료 준비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질문해 볼게요. 앞으로 실무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 나가셔서 계약서를 써줘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뭘 써야 되는지는 알고 복비 받아요? 그냥 어떻게 몰라도 그냥 대충 짓거려야 돼요? 알아야죠. 이 9개를 알고 있다는 것을 내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나는 충분히 자격증을 딸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하고 9개를 외웠다는 거를 시험을 통해서 입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머릿속에 9개를 넣어야 돼요. 그러자 여러분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이거잖아요. 거물, 개거, 물건, 개중부, 그 개는 멍개냐 멍멍개냐 개중구. 그러고 다녀도 안 외워지니까 막 속이 상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 노력으로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평범하신 분들을 다 합격시키기 위해서 이제 제가 수많은 노력을 하겠죠. 그 노력은 3월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초 강의니까 설명을 드리는 쪽으로 기초는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못 알아먹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계약서를 많이 써봤으니까 대충 한번 짓걸어 볼까요? 자, 보시죠. 대충 짓거려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매매 계약서를 딱 쓴다고 칠게요. 자, 대충 짓거리겠습니다. 자, 이 동네가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강남구, 역삼동 이렇게 칠게요. 자, 그 다음에 역삼동이고 만약에 뭐 롯데캐슬 아파트다. 자, 금액은 그냥 10억만 할게요. 자, 금액이 머리 아프니까. 그럼 여기 이제 5월 1일, 6월 1일, 7월 1일이면 계약금 1억, 중도금 4억, 잔금 5억이라고 치고요. 여기 박스 안에 조건이나 기한 같은 거 있을 수 있죠. 아까 은행융자 얼마 있었어요? 좀 전에 확인 설명에서 3억. 그럼 그 3억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본계약은 7억이 건네지며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야. 그리고 별도의 뭐 특약 같은 거 있을 수 있죠. 특히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 특약은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이만저만 전자레인지를 설치해 준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방충망을 교체해 준다 이런 거 있으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매도인 이름 쓰고 도장꽝, 매수인 이름 쓰고 도장꽝, 개공 이름 쓰고 도장꽝 이걸 딱 보는 순간 어때요? 여러분 집에 있는 매매나 전세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에 아주 스탠다드한 폼을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을 가만히 훑어보면요 다 적혀 있는 거야. 봐봐. 기록번이 뭐예요? 거래당 인적사항. 이거 봐봐요. 좀 지저분하지만 왔다가 여기 다 써 있잖아요. 당사 인적사항. 여기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다 적잖아요. 두 번째, 물건의 표시. 여기 있잖아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떼대댕 롯데캐슬 105동 708호 써 있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약일. 여기 가만히 보면 계약일. 여기 보면 몇 월 며칠. 5월 1일이지 뭐예요 계약일이. 그 다음 여기 보면 거래금액. 아까도 얘기했지만 1교시 때 중개계약 때는 거래금액이 기재돼요? 거래 예정금액이 기재돼요? 거래 예정금액이죠. 오늘 3교시 때 거래계약서 매매계약서에는 예정금액이 돼요? 거래금액이요? 거래금액. 충분히 이해시켰잖아 15. 그러니까 보면 막 말로 써 있으니까 미치겠네. 뭘 미쳐. 집에 가면 허구한 날 있는 게 전세계약서, 임대차 계약서인데. 지금 그대로 연결한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물건의 인도일지. 집 비워주는 거 맞죠? 한번 생각해요. 집 언제 비워줘요? 잔금 받아야 집을 비워줄 거 아니에요. 잔금 7월 1일 물건의 인도일시지 뭐야. 권리 이전 내용 이런 거 배웠나요? 뭘 안 배워. 매매계약서가 권리 이전 내용이지. 권리 이전 내용이 매매면 매매계약서, 권리 이전 내용이 전세면 전세, 임대차 계약서 쓰면 되는 거고. 그게 권리 이전 내용이에요. 그 다음 밑에 보면 조건기한. 중요한 건 뭐냐면 가운데 봐. 조건기한은 꼭 적어요. 있는 경우에 적어. 그럼 있는 경우에 적으면 없으면 안 적으면 되고 있으면 적으면 되는 거지 뭐. 그 다음 하나 더. 요건 기다리세요. 그 밖에 약정.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자레인지 설치해달라고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많은 거지 뭐. 안 될 게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런 실무에 여러분이 살아온 경험으로 보게 됐을 때에는 제가 적은 이 계약서 내용을 보면 아유 이거 뭐 누가 몰라 이런 거. 하지만 이게 모의고사나 시험으로 탈바꿈이 딱 되면요 사람이 눈빛이 확 바뀌는 거야. 그래서 삶의 경험과 그 경험을 시험으로 점수로 끌어내는 거는 똑같이 일치하진 않아요.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의 삶의 경험으로 통밥으로 굴려도 유일하게 딱 하나만큼은 통밥으로 못 굴리는 게 그게 바로 이응번이에요. 그래서 올해 공인중개사 33회 시험에도 역시 예상대로 이응번이 또 나온 거야. 그래서 지금 이응번에 보면 여기 뭐예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맞죠? 그런데 이거를 살아온 경험으로 좀 여러분들이 좀 밀어붙여서 이해하겠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사시면서 5월 1일 날 지금 계약서 쓴 거 맞죠? 그럼 잘 생각해 봐요. 그동안 중개업소에 계약서 쓴 거 보면 오늘이 5월 1일이면 여기 매매계약서 그날 썼을 거고 그 다음에 5월 1일 날 중개업자분이 확인설명서 작성해 줬을 거예요. 그리고 5월 1일 날 그날 중개업자분이 협회 공제가입 한번 가봐 집에 가서. 보면 공제가입했다라는 공제증서 있을 거고 그날 5월 1일 날 계약금 냈으면 간이 영수증이 있을 거야. 이런 거를 요즘에 중개업소에는 파일에다가 이해돼요? 클리어 파일에다가 이거 꽂아줘. 아니면 봉투에 넣어주든지. 그래서 이거 다 넣어주면서 그날 5월 1일 날 아유 매도인 매수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중도금 날짜에 한번 전화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는 요 잔금 처리할 때 다 이렇게 해서 제가 다 말씀드릴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만저만 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계약 끝냈던 기억 안 나요? 그때 집에 가서 파일 한번 열어봐. 매매계약서, 확인설명서, 협회 공제증서, 간이영수증 다 꽂아 있다니까 그 안에. 그게 그거야. 그러면 자 확인설명서 언제 받은 거야? 매매계약서 쓰는 날. 매매계약서 쓴 날이 언젠데? 5월 1일.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요 계약일이 5월 1일이잖아요. 이 날이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고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할 수 있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나 우리는 실무에서는 계약일이라고 배웠지만 교부일자라고 배워본 적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면 삶의 경험으로 밀어붙이기에는 시험에서는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서 자 완벽하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혹시 뭐 여러분하고는 상관없겠지만 이제 주관식 시험 제도가 도입이 되면 이제 이런 걸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걸 가로 처리하는 거야. 이렇게 가로 처리하는 거야. 그래서 기역번, 니은번 해놓고 기역번, 니은번에 들어가는 걸 주관식으로 쓰시오. 5점 이렇게 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빨리 주관식 아닌 객관식일 때 합격을 빨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집에 가서 제가 숙제 하나 낼게요. 이 9개 한번 여러분이 노력으로 외워봐. 대신 거물개거 물건 개중구만 하지 말고 도서실에 앉아갖고 낮에 한번 해봐. 이게 2차 과목의 성격이에요. 수업 듣고 이해한 걸로 안 돼. 모의고사 푸시려면. 자, 대신 이거보다 오늘 거래질서 교란행위 7개를 먼저 외우실 수 있으면 외우시기 바랍니다. 숙제 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계약서에는 확인설명서와 마찬가지로 서명 민 날이라는 거 맞고요. 자, 중요한 거 요거. 자, 여기 보세요. 몇 년 보죠? 자, 오늘 아까 1교시 때 기억하신다면 대답해 주세요. 아까 1교시 때 너만 믿을게 최선 다할게. 오케이 한 거 전속중개계약서. 포천에 있는 토지 갖고 예를 들었죠. 전속중개계약서 몇 년 보죠? 3년. 분명히 오리발 내민다고. 내가 당신하고 언제 전속했냐고. 자, 두 번째 확인설명서. 아니 내가 당신한테 언제 은행융자 있다는 걸 들었냐고요. 도대체 난 들은 적도 없고 증거 있냐고. 그러면 몇 년? 3년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3교시 때 지금 배우고 있는 자 내용이 무슨 계약서? 거래계약서죠. 자, 이 거래계약서는 몇 년? 그 5년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숫자 장난 치겠죠. 근데 외우기 쉬운 팁을 하나 제가 드리면 전속중개 너만 믿을게 최선 다할게 한다고 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이 집에 은행융자 3억 있습니다. 은행이자 한 달에 180입니다. 설명해 준다고 중개업자에게 돈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돈하고 직결되지 않으면 기간이 짧아요. 하지만 거래계약서인 매매계약서 쓴 거 맞아요? 매매계약서 쓰면 계약금이 몇 억이 왔다 갔다 해요. 이 동네 아파트 20억짜리 계약하면 계약금만 10%면 2억 원이 왔다 갔다 해. 2억 원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오래 보관해야 돼요? 더 짧게 보관해야 돼요? 그 돈하고 직결되면 5년 보관이고요. 돈 벌자고 하는 짓은 맞지만 돈하고 직결된 느낌이 좀 약하다 그러면 3년 보관을 해오시면 돼요. 느낌 이해 가요? 네, 이런 거는 안 틀려. 학원 1년 다니면. 이제 기초니까 지금 막 헷갈려 갖고 지금 막 안 보이는데 열심히 써놓는 거야. 예, 그리고 집에 와서 복습은 안 하고 꽂고 가더라고요.
네, 심지어 웃긴 거는 꽂을 때 제 얼굴 보고 꽂고 가는 아줌마도 봤어요. 뭐 어쩌라고. 자, 그리고 꽂고 가더라고요. 예, 다음 주에 해맑은 표정으로 다시 오시더라고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내가 물어볼 거거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뭐냐. 그러면 저는 이런 서식들을 작성해서 보관해야 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지. 왜? 난 동영상 촬영이 있으니까 그 증거 자료가 있잖아. 안 배웠다 그러면 1대1로 동영상 열면 강의한 제 모습이 지금 촬영이 돼 있으니까 안 배웠다고 꽥소리도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거 보관하기 싫으면 매수인 앉혀놓고 동영상 촬영하세요. 자, 이제 촬영 시작합니다. 설명합니다. 이러면 매수인들이 기분 나빠서 계약 안 하잖아요. 그래서 증거 자료를 꼭 남겨두셔야 돼요. 자, 이거 뭐 계약서 작성이나 이런 제재 부분들은 자, 뭐 기초 때는 제가 화면은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애우는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자, 7장은 너무 쉬워요. 자, 여러분한테는 절호의 혹인데 제가 그 첫 강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중개업자의 종별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 손해배상을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공제, 공탁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업무 보증을 설정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잠깐 들어주세요. 법인은 1억 원 이상의 보험공제 공탁, 죄송합니다. 2억 원이요. 그 다음에 개인 있죠. 개인의 경우는 1억 원 이상의 보험공제 공탁. 그 다음에 이제 지역농협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1,000만 원 이상을 가입하게 되고 그 다음에 특히 법인의 분사무소는 1억 원 이상을 가입한다라고 돼 있는 게 지금 현재예요. 그런데 요게 내년도 2023년도 1월 1일부터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부동산 가격이 워낙 뛰었기 때문에 이 업무보장 설정 금액이 더블로 뛰어요. 자, 이 얘기를 지난번에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법인은 2억이라 그랬죠? 이게 뭐로 바뀌어요? 4억으로. 분사무소는 얼마? 2억. 그리고 개인은 2억. 여러분은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역농협 같은 이게 이제 특수법인으로 바뀌면서 특수법인은 싹 다 2천만 원 이상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바뀐 숫자 보면 2 아니면 4니까 못 외울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근데 다행히도 요게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이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시험 34번째 시험에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내년 10월까지 열심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 파트는 먹고 가는 챕터입니다. 그리고 이 반환채무 이행 보장은 영어로 따지면 우리 학계론에도 나오게 되는 에스크로우 제도란 얘기인데 요건 이제 잠시 후에 제가 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사고가 터질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게 되는데 보험공제 공탁으로 손해배상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보험사에서 보험 처리를 해줘요. 그럼 어떤 요건을 충족했을 때 보험 처리가 되냐면 개공이 또는 고용인의 고의 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과실. 자, 과실 옆으로 화살표. 자, 이 과실이라고 적혀 있다는 얘기는 중과실도 과실이고 경과실도 과실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중대한 과실일 때는 배상 책임이 있지만 경미한 과실일 때는 배상 책임 없다고 하면 틀리는 거야. 두 번째,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인 장소로 제공했다. 세 번째, 요거 특히 잘 알아두세요. 거래 당사자의 무슨 손해요? 재산상 손해인데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에서 가끔 물어봤던 게 뭐가 있냐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얘기를 가끔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어려워할 거 없어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1번, 2번, 3번, 4번은 보험사에서 공제조합에서 공탁기관에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업무보증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인 거야. 그러면 만약에 법원에서 잘 봐요. 피해자에게 고객에게 또는 의뢰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1,000만 원을 인정했어요. 법원에서. 그럼 1,000만 원을 인정했으면 일단 이거는 보험 처리가 돼요? 보험 처리가 안 돼? 안 되지. 그럼 개공인은 보험 처리는 무슨 손해가 보험 처리가 돼? 재산상 손해. 근데 법원에서는 1,000만 원 물어주래. 고객에게, 피해 입은 의뢰인에게. 그럼 이 돈은 어떻게 물어줘야 돼? 뭘 어떻게 물어줘? 개공이 자비로 물어줘야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보험 처리가 되는 거는 누구의 무슨 손해? 거래 당사자의 재산상 손해까지만 보험 처리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말은 거래 당사자의 재산 선수회가 아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중개업자분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봐봐. 저는요, 제 자동차가 대인이 3억인가 돼 있고요. 대물이 10억인가 그래요. 제 차가 진짜로. 자, 대차가. 자, 그러면 대인은 3억, 대물은 10억이라고 돼 있다 칠게요. 근데 만약에 대물이 10억인데 제가 슈퍼카를 받아서 15억의 수리비가 나왔다 칠게요. 그럼 보험사에서는 얼마까지 보호해줘? 10억. 그럼 나머지 5억은? 배째라고?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처리되는 건 여기까지라니까. 그럼 나머지는 잡이잖아. 보험사에서 처리되는 건 뭔데? 그럼 나머지는 어떡하라고? 똑같다니까요. 뭐가 어려워? 똑같지. 그래서 보험사에서 처리되는 건 여기까지만 보험 처리가 되는 거예요. 외적인 피해가 말하면 이건 내 자비로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억은 15억과의 관계에서 5억은 자비로 물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 화면을 보면, 자, 우리 자동차 보험으로 예를 든다면 자동차 보험은 핸들 때 잡기 전에 보험 들어요? 핸들 때 잡고 나서 들어요? 전에. 그러니까 업무교시전에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 보증보험 공제 공탁 셋 중에 하나고요. 특히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95%의 중개업자분들이 협회 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1억 원짜리 공제 가입하면 대충 한 20만 원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이게 2억 원짜리로 여러분들 개인일 때 바뀌니까 공제료가 얼마인지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대충 2배 가까이 되겠죠. 그래서 뭐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그리고 이 보증보험은 서울 보증보험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 제자분 중에 20여 년 동안 한 명도 설정한 적을 본 적이 없는 게 공탁입니다. 이 공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로 내년에 영업하려면 2억이라는 돈이 있죠. 이거를 법원에다 예치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고 터지면 그 돈에서 빼서 물어주고 다시 채워 넣는 거야. 근데 2억이라는 큰 돈이 있으면 굳이 법원에다 홀딩시켜 놓고 썩힐 필요는 없겠죠. 제 제자분 중에 한 명도 공탁으로 한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올해 강남 5점 만에 처음으로 나와요.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2억을 딴 거에 투자를 해놓지 누가 여기 법원에다 썩히겠어요. 자, 잠시 후에 왜 안 하는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려하게 준비했습니다. 자, 이게 내년도 202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률이다 라고 얘기한 게 이거예요. 이거. 자, 반드시 체킹해 놓으시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인은 얼마로? 4억. 분사무소는 얼마? 2억 원 이상을 추가로. 개인은 2억 원. 자, 특수법인의 경우는 2천만 원으로 곱하기 2. 더블로 띱니다. 뭐 2 아니면 4니까 이제 그만 얘기해도 오늘 애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업무 보증을 변경할 수도 있죠. 우리 자동차 보험도 당연히 이제 롯데 하우머치에서 교부학사 다이렉트로 바꿀 수 있는 거고, 바꿨습니다. 저도. 그 바꿨다는 얘기는 다른 보증으로 바꾸는 거 맞죠?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바꾸면 되고요. 교부학사 다이렉트를 이용했는데 임선정차가 10월 13일 날 보험이 만료되었다면 임선정은 이미 만료 전까지 이미 자동차 보험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갱신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애울 게 없어요, 이런 거는. 자, 그리고 자,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 공탁금은요, 한 명도 제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를 여기에서 제가 설명해주고 넘어갈게요. 자, 칠판 한번 보시죠. 개공이가 업무 보증으로 공탁한 공탁금은 폐업이나 사망한 날로부터, 자, 폐업이나 사망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 이거를 제가 이제 그림으로 좀 유치하지만 기초 때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제 제자 중에 한 명도 공탁이 없는지 이 그림을 보면 이해가 금방 될 겁니다. 그려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가 이제 여기 제 제자분이신데 영업을 자격증을 따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 제자분 중에 유일하게 업무 보증으로 공탁인데, 자, 개인이라 그러고 2억으로 설정할게요. 그럼 2억을 딱 법원에다 예치시켜 놓고 10년간 영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여차한 영업 부진을 이유로 인해서 어떻게 사무실을 폐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근데 우리 법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폐업한 날로부터 몇 년이요? 3년 이내는 회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왜 이렇게 못하게 두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보통 이렇게 10년 있다 폐업할 때 영업 부진을 이유 폐업한다라고 외형적으로는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심은 그건 아니었어요. 뭐냐면 10년이 되기 얼마 전에 여기서 중개를 하나 한 게 있는데 본인은 알아, 개공인은. 이게 사고 터질 거라는 걸. 본인은 알겠죠. 사기 쳤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10년 동안 딱 영업하다가 10년 전에 사고 하나 터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바로 폐업을 해. 뭘 했다고요? 폐업을 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 가서 돈을 딱 회수해서 찾아가 버려. 2억 다 빼버려. 그러면 이제 빼버리고 나면 얼마 있다가 이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본인이 사기당했다는 걸 인식해요, 못해요? 인식하겠죠, 언젠가는. 그러면 사무실로 쫓아가 버리면 사무실이 있어요, 문 닫았어요? 문 닫았죠. 이 나쁜 새끼 돈은 놔뒀겠지. 갔더니 이미 돈도 다 찾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탁을 설정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세팅 시켜놓고 홀딩 시켜놓고 사고 터질 것 같으면 바로 뽑아버리면 되지.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보호받을 막막하지. 그래서 법에서는 그러한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영업하고 사무실을 폐업했으면 1년, 2년,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더 못 찾아가게 회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홀딩을 더 시켜놓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만 말하죠. 결론. 자, 결론만 딱 말한다면 결론. 자, 10년간 썩혔어요, 안 썩혔어요? 썩혔죠. 앞으로 몇 년 더 썩혀요? 3년. 그럼 토탈 몇 년? 13년을 썩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시점에서 딱 볼 때 13년 전으로 다시 회귀합시다. 이때 2억이라는 큰 돈이 있었다면 여기다 대출 좀 얻어가지고 조그마한 아파트를 하나 사놨으면 지금 다 돈 벌어요. 지금 다 2억보다도 안 나가요. 돈 벌겠죠. 근데 필드에서 지금 뛰고 있는 중개업자분들이 과연 2억이라는 뭉탱이 돈인데 그렇게 막 함부로 법원에다 썩히겠습니까?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안 하겠죠. 그래서 제 제자분 중에는 한 명도 업무보증으로 공탁을 설정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위한 거기 때문에 여기 얘기해 주세요. 몇 년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내면 5년 틀린 걸로다. 근데 이런 거는 기초니까 그렇지 틀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봐가지고 이해가 잘 되는 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뭐 다른 얘기는 그만하고 자, 이제 오늘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갈게요. 자, 이 손해배상금의 지급 요거 보증기관에 가서 청구하시면 되고 자, 요거 별표 3개 치십시오. 8번. 자, 그래서 개공인은 보증보험 공제 공탁으로 손해배상을 했죠. 자, 요 숫자 꼭 외워두세요. 할 수 있으면 며칠 이내? 15일 이내 보증보험이나 공제로 배상 책임을 졌으면 다시 가입해야 돼요. 그리고 공탁은 아까 2억을 세팅시켜놨죠. 그중에 사고 터져서 5천만 원을 뺐었으면 다시 5천만 원 채워 넣어야지. 채워 넣는 게 뭐예요? 보존. 그게 바로 부족하게 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2억 원을 홀딩 시켜놨는데 중개 사고가 터져서 5천만 원을 2억 중에 뺐었다. 그럼 다시 채워 넣어야지. 5천만 원을. 그걸 보전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5천만 원을 뭐라고 부르느냐? 부족하게 된 금액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채워 넣으란 얘기냐? 여기 앞에 있잖아요.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채워 넣어야 된다. 이렇게 뭐 정리하시면 뭐 어려울 거 없겠죠. 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까지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제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기하는 부분은 지금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으로 하나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계약금 등의 예치 공고라고 하는 요거. 자, 요게 공인중개사 24회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출제되지 않다가 공인중개사 30회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선배들 최근에 제가 아직 해가 안 바뀌었죠. 10월 29일 날 시험장 갔던 여러분 선배들 33회 때 시험 보기 전에도 뭐라 그랬냐면 시험에 나올 확률 5% 예상한다 그랬어요. 제가 출제위원은 아니기 때문에 100% 다 안 나온다. 찢어버려라.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5% 예상한다는 얘기는 제 기준으로 볼 땐 거의 개무시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34회 여러분들한테도 초반이지만 말씀드린다면 5% 예상합니다. 정말 때려 죽여도 10%밖에 더 이상은 예상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5%의 가능성 때문에 1년 동안 열심히 열강은 하겠지만 오늘 제가 앞에서 나온다고 애워달라고 부탁한 거에 비하면 공부 안 하셔도 자, 뭐 별로 서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오늘 집에 가서 원래 여러분이 했던 대로 안 보셔도 돼요. 좋아하는데 자, 하지만 오늘 제가 부탁드린 데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분명히 그것만 하셔도 아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지 않을까. 제 도움 없이 하기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5%의 일말의 가능성을 갖고 앞으로 제가 15분 정도 수업을 더 하겠습니다. 힘들어요? 네, 나도 힘들어요. 자, 알겠습니다. 자, 15분 더 할 테니까 잠깐만 집중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제부터 펜 놓으시고 편안하게 보세요. 뭐 이건 뭐 잘 안 나오는 파트인데 막 지금 왜 이렇게 바쁜가 봤더니 이 내 교재에 있는 형광펜과 네 같은 형광펜이 다르니까 지금 바쁜가 봐. 계속 내가 뭐 하나 봤더니 형광펜 칠하더라고. 그럼 칠하면 집에 가서 볼 거예요? 꽂고 갈 거예요? 하여튼 책만 꽂고 가봐 지금 계속 하루 종일 뭘 하는데 봤더니 계속 칠하고 있더라고. 바쁘더라고. 마치 복습할 표정을 지으면서. 자, 네. 자, 11월, 12월이 끝나면 이 책은 안 봐요. 예, 그러면 다른 책으로 바뀌니까 평생 볼 것처럼 칠하지 말고 절 좀 보세요. 자, 예, 칠해도 지랄이야. 자, 자, 여기 보세요.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예, 하루 종일 한 건 칠한 거밖에 없어요. 자, 예, 형광펜 값도 수월찬이 들어가겠어요.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고만 칠하고 나 좀 봐. 좀 얘기 좀 하게. 자, 시작하겠습니다. 개공인은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거래의 안전? 어떤 게 거래의 안전이지? 기다려 보십시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그쵸? 누구? 개업공인 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뭐로요? 명의로 금융기관의 금, 공제사업하는 자 할 때 공, 신탁업자의 신 등등등등에 예치할 수 있도록 잘 봐요. 맨 끝에가 항상 중요한 거. 이거 형광펜 칠해놓은 게 거래 당사자에게 뭐 할 수 있다. 자, 아까도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 거래계약서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의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근데 국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국장님이 너무 바빴고 못하고 계신다고 저한테 필요기상 9가지를 넣어서 써달라고 많은 수험생들에게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권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잘 생각해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 근데 권고를 했다 하더라도 권고라는 표현은 개공이가 권고했다 하더라도 당사자는 반드시 받아줘야 돼요.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는 됐거든요. 그럼 끝나는 거야. 그래서 개공이든 당사자든 서로 간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했다 해도 됐다 그러면 끝나는 거니까 정말 당사자 간에 정말 부담 없는 법적인 표현이 권고할 수 있다야. 하지만 오늘 공인중개사법 제25조 확인설명 의무나 공인중개사법 제25조 거래계약서 작성은 의무예요, 아니에요? 의무는 꼭 해야 돼, 안 해야 돼? 꼭 해야 되니까 시험에는 의무가 잘 나오는 거지. 해도 그만이고 아닌 거 그만은 이거는 시험에서 이렇게 제가 말했던 대로 개무시당하는 거야. 그러면 왜 어떤 제도길래 이렇게 개무시당하는지를 지금부터 제가 사례로서 거래 안전이라는 말 때문에 본의 아니게 사고를 터뜨려야 안전이라는 말이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 아까 제가 막 부녀회장 얘기부터 계약서 사기치는 놈부터 온갖 뭐 찍고 돌리는 놈부터 막 실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사실은 엘리베이터에서 선배들 만나보면 선배들이 그래요. 선생님, 실무 얘기를 들으니까 좋은데 자꾸 선생님 얘기를 들을수록 자신이 없어진대요. 너무 사고가 많이 터져서. 예, 그게 자신이 없는 거야? 민법이 안 되는 거야? 뭔 자신이 없어? 붙고 얘기하라니까 진짜.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터트리자. 자, 자신이 없어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해줄게. 크게 터트려요? 작게 터트려? 뭐라고? 크게 터트리라고? 더 자신이 없어지게? 그래, 알았어. 막아볼 수 있겠어요? 한번 막아봐. 자, 내가 사고는 확실히 터트려줄게. 자, 내 실무 경험으로 한번 해볼게. 한번 막아봐. 자, 한번 터트릴게. 자, 내가 너무 많이 터트리면 그러니까 아까 제 동생 동네 집이 7억이었으니까 10억으로 할게. 자, 한번 막아봐. 자, A가 갖고 있는 집이 10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주택을 개공이한테 찾아와서 부탁을 했고요. 오늘 1교시 때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계약? 중개계약. 여기저기 쓰시면 일반. 너만 믿을게 최선 다할게 전속중개.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개공인은 B라는 매수인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무슨 설명? 확인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25조. 근데 의사합체가 벌어졌어요. 10억 원에. 그러면 이제 10억에 벌어졌으면 계약서 써야 안 써요? 쓰죠. 매매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오늘 1교시의 중개계약, 2교시의 확인 설명, 3교시의 거래계약을 오늘 여기서 다 한 거야. 그럼 매매계약서 썼고요. 5월 1일, 6월 1일, 7월 1일 계약금 1억, 중도금 4억, 잔금 5억 대충 짓거리겠습니다. 이만저만 도장 찍고 얘기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약서를 썼으니까 계약서대로 이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B가 드디어 이제 오늘 계약서 쓰는 날이 5월 1일이니까 1억 건넸어요, 안 건넸어요?
건넸지. 그럼 여기 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A라면 10억 원짜리 주택인데 1억 지금 계약금 받았잖아. 명의 넘겨요? 명의 안 넘겨? 여러분 같으면 나 같으면 넘겨서 안 넘기지 당연하지. 미쳤어요? 10% 받고 명의 넘기게? 그럼 요번에 이제 중도금 날짜 6월 1일이 됐습니다. 4억 받았습니다. 자, 4억 받았어요. 어떻게? A는 B한테 등기 넘겨요? 안 넘겨요? 안 넘기죠. 10억짜리 주택을 5억 받고 누가 넘겨? 안 넘기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찰나에 자 이제 사고 터집니다. 자 6월 1일과 7월 1일 사이 즉 6월 15일이라고 제가 날짜를 세팅해 드릴게요. 6월 15일 날 A가 갑이라고 하는 친구 녀석을 만났어요. 저녁에. 그래갖고 이만저만 해서 이 집을 9억에 판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해서 이제 그 다음날 등기까지 이렇게 넘긴 거야. 이해돼요? 요런 것들이 제가 지금도 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전 지금 나중에 2차 포기할까 봐 걱정스러워서 지금 1차에 양보하고 있는 거지. 솔직히 제 진심은 집에 가서 오늘도 중개사법 공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 사실은. 근데 왜 민법에 양보하느냐? 이게 다 민법이거든. 그럼 여기는 A가 갑한테 팔아먹었다. 이거를 민법을 배우게 되면 민법 시간에 이거를 이중매매라고 들어요. 이중매매는 보통 어디서 듣냐면 민법 103조 반사회 104조 불공정에서 103조 반사회에서 많이 듣는 게 바로 이중매매입니다. 원칙만 합시다.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 무효? 유효입니다. 예외적으로 적극 가담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자 기초답게. 자 유효예요. 유효. 그러면 유효란 얘기는 6월 15일 날 지금 A가 갑한테 집 팔아버렸죠. 그 다음날 등기 넘겼지. 그럼 여기는 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게 유효예요. 취득 못한다는 게 유효야. 취득한다는 거지. 자 강렬하게 제가 현관펜으로 한번 눈에 보여줄게요. 자 그럼 취득해. 그러면 드디어 이제 몇 월 며칠이 됐어. 7월 1일이 됐지. 그럼 여기는 B가 마지막 돈을 뭘 건네야 돼요? 잔금을 건네려고 A한테 전화를 했어요. 하루 전날. 여기 좀 TV 사이즈 좀 이만저만해서 거실 사이즈 좀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없는 번호래. 없어야 되겠지. 집 팔아먹고 도망갔으니까. 그러면 개공이한테 연락해요? 안 해요? 해서 개공이한테 연락하면 개공이가 자기가 전화해보지. 그럼 전화 받아요? 역시 없는 번호야. 없는 번호야. 느낌이 쏴하지 않아요? 쏴한 느낌이 들어서 이제 개공이는 등기부 띄워봐요? 등기부 안 띄워봐요? 띄워보면 누구 명의로 가 있어요? 갑의 명의로 가 있는 거 맞죠? 그 순간 큰일 났네. 그다 이제 알게 되는 순간 B가 갑한테 연락해서 야 내가 집을 5월 1일 날 산 사람이야. 당신 지금 6월 15일 날 지금 계약했다며. 네. 찬물도 위아래가 있어. 내가 먼저 사니까 내 거니까 갖고 와 이 양반아. 그자 여기 있는 갑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민법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임선정 선생님 말대로. 네가 민법 공부를 했으면 103조 배울 때 이중매매 배웠을 거 아니야. 민법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잖아 지금. 이중매매는 유효거든. 유효란 얘기는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줄 이유가 없어. 너 저 서초동 법원 가서 좀 알아보고 와 네가. 그럼 변호사한테 가서 알아보고 오겠죠. 그러면 갑이 말이 맞아요? B의 말이 맞아요? 갑의 말이 맞아. 그럼 갑의 말이 맞다는 얘기는 결국은 B는 소유권을 가져와 못 가져와? 못 가져와. 얘는 연락 안 돼. 얘한테는 이걸 민법적으로 타지만 대항할 수 없다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럼 얘한테는 도망갔지. 얘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어. 그럼 여기 있는 B는 지금 얼마 날아가게 생겼어요? 5억 날아가서 지금 열받아 미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 눈앞에 한 사람이 어슬렁거려. 그림 잘 봐봐. 네, 딱 봐봐. 그 눈앞에 한 사람이 지금 어슬렁거려. 한 놈은 지금 이제 도망갔고 한 놈은 대항하지 못해서 얘기 끝났고 지금 하나 눈앞에 한 사람이 어슬렁거려요. 누가 어슬렁거려요? 네, 개공이 넌 뒤진 거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뭐가 될 거야? 뭐라고? 개공이? 그래? 알았어. 이제 죽어봐. 알았어요. 자, 그럼 전화 와서 당신이 책임지라고. 당신이 매도인 소개시켜줬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고. 나 누군지 알고 내 당신 믿고 계약한 건데 이렇게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은 알았다고. 5억 정도 물어줄 테니까 소리 지르지 말라고. 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당신 나한테 그러냐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매도인 도망간 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럼 여기는 B는 알았다고. 그럼 5억 정도 손해보고 만다고 내가.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뒤지는 거지. 이제 뒤지는 거야. 여기서 이제 싸우는 거야 이제.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럼 결국 여기 있는 B는 이제 개공이한테 하소연을 할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개공이가 자격증을 빌려서 하고 있어. 뒤진 거지. 그래서 절대 빌려서 하면 안 돼. 안 하면 말아도. 언젠간 누가 찔러도 찔러요.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개공의 과실이 있던 그거는 이제 나중 얘기고 결국 이랬던 저랬던 좀 5억이 날아가게 생긴 거 아니야. 이런 게 바로 이중매매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학원에 이제 수험생으로 오셨으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막을 수 있겠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 반환채무 이행의 보장이 여러분이 학개론 시간에 배우는 에스크로우 제도에 대해서 이게 배우는 거예요. 미국에는 이게 이제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 에스크로우 제도를 의무적으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권고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실행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럼 어떻게 에스크로우 제도를 이용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있는 개공이가 잘 들어요. 여기 있는 B한테 선생님 지금 계약금을 A한테 건네면 A가 이렇게 팔아먹고 도망가면 결국 선생님은 1억 날려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갑한테 A한테 1억 원을 건네지 말고 선생님은 저한테 1억 원을 주세요. 그럴 수 있죠. 저한테 주시면 자 뭐라고 돼 있어? 누구 명의로? 개업공인중개사인 저의 명의로 뒤에 보면 무슨 기관? 금융기관인 은행에다가 제가 맡아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밟아요. 개공인 제 명의로 1억 원을 맡아줬다가 나중에 선생님이 잔금 건넬 때 제가 1억 뽑아서 같이 건네드릴게요. 그러면 막바로 등기 갖고 오면 이직거리 할 시간을 애초에 사전에 차단할 수 있잖아요. 이해돼요? 그게 에스크로우 제도야. 요새 우리 중고거래들 할 때도 많이 이용하잖아요. 계좌, 에스크로우 계좌. 안심거래. 이게 그거라고. 그런데 그럼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지금 이제 민법이나 제 마음을 이해하시니까 이렇게 딱 이게 어떻게 안전해 보여요? 안 안전해 보여요? 안전해 보일 수 있지. 그러나 여기 있는 매수인 입장에서 일반인 아니야. 일반인 입장에서는 뭐라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개공이가 뭐라 그래요? 계약금을 매도인한테 건네래 자기한테 맡기래. 그럼 여기는 일반인들은 이중매매가 뭐고 반사회가 뭔지 백삼조가 뭔지 알아 몰라. 모르는 이런 일반인 여러분들 한번 집에 좀 이따 가면서 카톡으로 전화해봐요. 친구한테. 야 계약금을 개공이한테 줘도 될까? 개공이한테 왜 줘? 매도인한테 건네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인이야. 이 에스크로우 나발이고 뭘 알겠어요. 그럼 여기 일반인 입장에서는 왜 내가 당신한테 맡기냐고?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한마디 더 하세요. 중도금도 맡기면 더욱 좋다고. 그럼 여기 있는 B는 뭐라 그래요? 오 깊이가 있다고. 오 개공이님 에스크로우 하시는구나. 저도 자격증 땄는데 오 에스크로우를 활용하시는군요. 라고 얘기하는 일반인보다는 저 중개업자 이상해 하고 카톡 보내고 친구한테 전화하고 야야 거기 우리 아파트 입구에 에듀윌 부동산 가지 마. 거기 사장 사기꾼 같아. 아니 계약금을 지한테 맡기래. 아니 지금 1억을 내가 뭘 먹고 맡겨.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알아? 중도금도 맡기면 더욱 좋대. 아니 나는 도대체 대가리 털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지금. 이해돼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에도 결국은 이 사람이 말하는 뜻은 뭔지 알지만 안 되잖아.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개공이 되면 물어볼게. 여러분 아파트 단지 입구에 에스크로우 제도를 정착시킬 거야 안 시킬 거예요? 정착시키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얘가 분녀에 가서 떠들어서 여러분은 조만간 문 닫아.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동안 매도인, 매수인, 집주인, 세입자, 임대인, 임차인 이치에 서봤지. 왜 그동안 그렇게 부동산에 갔는데 중개업자분이 이 에스크로우 제도가 있다는 얘기를 왜 안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거와 똑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했다가는 사기꾼 소리를 듣게 돼 있다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개공인은 꼭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걸 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니까 권고할 수 있다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아유 됐어요. 아니 나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왜 내가 당신한테 돈을 주냐고 지금. 됐다고 안 한다고. 그러면 안 해도 돼? 꼭 해야 돼? 안 해도 되는 게 권고의 뜻이니까 권고할 수 있다는 법조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중개업자는 실무에서 종사하고 있다면 굳이 얘기하고 요거도 먹고 돈도 못 받고 조만간 문 닫을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한테 얘기를 안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오는 거야. 지금 이게. 이해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야? 뭐 때문에 지금 요거도 먹는 거야? 개공이 자기가 맡아준다 그러니까 욕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욕 안 먹느냐? 이거 봐요. 개공이 또는 누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은행에다 맡길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내가 개공이 당신을 어떻게 믿냐고 말이지 라고 얘기하면 개공이는 오케이. 그럼 선생님이 제 명의로 맡아준다 그러니까 제가 그 돈 갖고 도망갈까 봐 못 믿어서 그러시는군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맡깁시다. 그러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니은부터 시오번까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예요. 자, 지금 여기 페이지 여기 적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개공이 명의를 못 믿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그래서 니은에서 시오폰까지를 저처럼 묶으세요. 자, 묶어서 여기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바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예요. 그러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디테일하게 보면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채신관서, 공제사업을 하는 자, 마지막으로 에스크로우 전문회사 이런 데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파트가 잘 안 나와서 그렇지만 시험을 보려면 과거 24에도 나왔지만 요 6개를 나중에 기회 되면 이제 저하고 또 열심히 외워야 되겠죠. 제가 도움 많이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뭐 암기하는 부분은 제가 탁월하니까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 드릴 겁니다. 뭐 선배들한테 많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이해시키는데 보정을 두면 자, 이게 뭐예요? 은행이죠. 자, 여기 예치 기관의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금융기관이 은행이에요, 아니에요? 은행이죠. 그럼 요 은행 명의로 은행에다 맡긴다.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하나은행 명의로 하나은행에다 맡기겠대요. 계약금 1억과 중도금 4억을. 그러면 매수인은 하나은행도 믿어요. 하나은행은 믿어요. 이것들도 사기꾼이에요. 하나은행은 믿겠죠. 그럼 이것들도 사기꾼이면 왜 은행에다 저금해놨어? 사기꾼들한테. 그러니까 하나은행 명의로 하나은행에 맡아뒀다가 나중에 잔금 건넬 때 1억하고 4억 뽑아서 한 방에 건네고 등기 갖고 오면 이중매매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한다면 누군가는 수긍할 수도 있죠. 누군가는 싫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액셉트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거절할 수 있으니까 권고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험이니까 이제 외워야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요. 뭐 개공이 명의로 맡겼을 때 이런 특징들 규정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자, 다음 주 잠깐 제가 수업할 거 미리 옷만 띄고 갈게요. 자, 다음 주에 할 게 뭐예요? 이게 제목이. 자, 여기 잠깐 봐봐요. 자, 다음 주에 할 게 이건데 다음 주에 오면 제가 이 중개보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자료 준비는 다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중개보수 이렇게 보면 제가 오늘 초과보수 받지 말아라 했을 때 자, 한번 이 동네에 강남에서는 10억짜리 주택은 뭐 10억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워낙 이 동네 집값이 비싸니까 다 10억이 넘어요. 집값이 조정돼도. 그러면 10억이면 매매 기준으로요. 9억에서 12억 미만이면 여기 10억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럼 여기 요율이 몇 프로예요? 1000분의 5는 0.5%입니다.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일 때 1000분의 5가 0.5면은요. 10억의 0.5%는 500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복비는 한쪽에게 받아요, 양쪽에게 받아요. 양쪽에 받아서 곱하기 2하게 되면 복비는 1000만 원이 돼요. 참고적으로 직장 생활하는 연봉 1억 연봉자가 이것 빼고 저것 빼면 실수령액이 한 660, 70 정도 되거든요. 실제 연봉 1억이. 근데 한 건에서 복비가 1000만 원이면 연봉 1억이 훨씬 넘는 거 아니에요? 연봉 한 1억 5천 이상 될 것 같아요.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한 건만 해도 그래요. 근데 강남에서 10억짜리 아파트는 그렇게 비싼 집이? 라고 말하기에는 이 동네에 없어요. 그러니까 20억짜리 계약을 했다 그러면 15억 이상이에요, 아니에요? 15억 이상인 거 맞아요? 그럼 여기 1000분의 뭐예요? 7. 0.7. 그럼 복비는 1,400. 양쪽으로 받으면 2,800이에요. 누군가에게는 계약 한 건이 1년 연봉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 금액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전세를 한번 해볼까요? 임대차 등의 전세. 만약에 전세 7억에 산다. 그럴 수 있죠. 7억에 산다 그러면 몇 프로예요? 0.4. 그러면 7억에 0.4면은 4, 7이 28, 280입니다. 근데 집주인하고 세입자한테 둘 다 받으면 복비는 얼마? 560입니다. 560이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하면서 평균 500만 원 못 넘는 사람이 수두룩한데요. 한 건에 560이에요. 그것도 전세. 강남에서 7억짜리 전세는 되게 싼 전세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절대로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애우다가 힘들고 그러면 이 요율표를 보고 힘을 내세요. 그래서 내년에 오픈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반사회 103조를 공부하면 공부가 더 잘 될 거예요. 웃지를 않아 진짜. 자, 알겠어요. 자, 요거는 어디냐면 63페이지 보시고 힘내세요. 네. 네, 다음 주에 오면 제가 자세하게 이걸 보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어떻게 다음 주도 올 거예요? 오늘 마지막 본 거예요. 오늘 심각하던데 얼굴이. 자,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